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 들어볼 기업은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티커 심볼은 ABNB죠. 네, 에어비앤비. 많은 분들이 이용해 보셨거나 아니면 적어도 들어는 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맞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127.99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렇죠. 최근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들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더 이상 단순한 숙박 공유 플랫폼이 아니에요. 뭐랄까, 여행과 소비자 서비스 분야 전체에 걸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여행 방식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호텔과는 다른 그런 현지 경험을 원하는 수요를 정확히 파고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게 빚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규제들, 또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과의 정말 치열한 경쟁,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이 거시경제 상황 같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맞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면서도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함께 본 이 자료들을 토대로 에어비앤비의 현재 가치, 그리고 또 미래 잠재력이 어느 정도일지 다양한 분석들을 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핵심을 좀 같이 짚어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자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다각도로 분석해 보시죠. 자, 그럼 가장 먼저 에어비앤비를 둘러싸고 있는 이 거시적인 외부 환경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분석들이죠. 패스트 분석. 정치적, 폴리티컬, 경제적, 이코노미, 사회적, 소셜, 그리고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요인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에어비앤비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큰 그림을 그려보죠. 네, PST 분석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 요인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그렇죠. 첫 번째, 바로 정치적 요인입니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위험 요인이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움직임. 네, 이게 정말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뉴욕이나 파리, 바르셀로나, 베를린 같은 정말 핵심적인 관광 도시들이 주택난이 심각하다 혹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 아마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벌금을 좀 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특정 지역에서는 신규 에어비앤비 등록을 금지하거나 연간 임대 가능일 수를 60일, 90일 이렇게 확 줄여버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호스트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니까 아예 사업을 접어버릴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좀 불편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근간인 호스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등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세금을 더 부과하는 식으로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결국 에어비앤비 핵심 사업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각국 정부가 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정책들을 펴기도 하잖아요. 네,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비자 요건을 완화한다거나 관광 인프라에 투자한다거나 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니까요. 이런 정책들은 당연히 에어비앤비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결국 무게추는 규제 쪽으로 좀 더 기우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전 세계 도시들이 각자 자기들만의 이유로 규제의 고삐를 죄려고 하고 에어비앤비는 자신들의 혁신성이나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내세워서 이걸 어떻게든 돌파하거나 혹은 완화시키려고 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거죠. 이 싸움의 결과가 에어비앤비의 향후 성장에 정말 결정적인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정치적 규제가 정말 큰 변수라는 점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상황 변화는 에어비앤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들을 보면 좀 상반된 분석이 있어서 흥미롭더라고요. 경제적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딱 잘라서 좋다고 나쁘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여행 같은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부터 줄이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에어비앤비 이용도 줄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일단 있죠. 네, 그게 일반적인 관점이죠. 실제로 경기 침체기에는 여행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특히 고가의 럭셔리 숙소나 장기 여행 수요는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시각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전통적인 호텔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숙소를 많이 제공하니까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비싼 호텔 대신 더 합리적인 가격의 에어비앤비를 찾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불황기에 더 잘 버틸 수 있는 이른바 경기 방어적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요. 네, 그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특히 개별 여행객이나 가격에 민감한 젊은 층에게는 에어비앤비가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 팬데믹 초기에도 국내 여행 중심으로 에어비앤비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아, 그렇죠. 그리고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팬데믹 이후에 확산된 이 원격 근무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인데요. 바로 워케이션이죠. 네, 워케이션. 일과 휴가, 베케이션의 합성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할 수 있게 되면서 아예 휴양지 같은 곳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여행을 즐기는 거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며칠 묵는 단기 숙박이 아니라 몇 주 혹은 몇 달씩 머무는 장기 숙박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에어비앤비에게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에어비앤비는 호텔보다 주방이나 세탁시설 같은 것들이 잘 갖춰진 숙소가 많아서 장기 숙박에 더 적합한 면이 있거든요. 이런 새로운 근무 형태의 변화가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이 근무 형태의 변화가 에어비앤비에게는 위기인 동시에 또 기회로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다음은 사회적 요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에어비앤비 성장의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남의 집에서 잔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유 경제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는 소유보다는 경험, 그리고 공유라는 가치에 훨씬 더 익숙하죠. 그리고 여행 트렌드 자체도 변하고 있고요. 단순히 유명 관광지 가서 사진 찍고 오는 그런 여행 말고요. 뭐랄까, 그 지역의 로컬처럼 살아보는 경험, 아주 독특하고 개인화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잖아요. 맞습니다. 살아보는 거야. 이게 에어비앤비의 초기 슬로건이기도 했죠. 그런 현지 밀착형 경험, 진짜 로컬 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욕구가 커진 거죠. 특히 이른바 MZ세대로 불리는 이 젊은 소비자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에어비앤비 성장의 아주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너무 활성화되면서 오히려 그 지역 고유의 공동체적인 특색이 사라진다거나 또 외부 투자자들이 에어비앤비 운영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하고 그래서 정작 그 지역에 살던 기존 주민들이 월세 부담 때문에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상당히 거세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음 문제나 쓰레기 문제 같은 걸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사회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에어비앤비의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민감하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에어비앤비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사회적 요인도 양면성이 뚜렷하네요. 자, 패스트 분석의 마지막 기술적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에어비앤비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지점 같은데요.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모바일 기술 같은 것들의 발전이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있나요? 이건 정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본질적으로 테크 기업이니까요. 그렇죠. 우선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보면 AI 기반의 챗봇을 도입해서 24시간 언제든지 고객 문의에 응대할 수 있게 한다거나
또 수많은 사용자들의 검색 기록이나 예약 패턴 같은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말 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형 숙소를 추천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죠. 네, 저도 에어비앤비 앱 써보면 가끔 내가 이런 걸 좋아할 줄 어떻게 알았지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유연한 검색 기능이라고 해서 날짜나 장소를 특정하지 않아도 주말 동안 해변 근처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알아서 추천해주는 기능도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죠. 이런 것들이 다 기술 발전 덕분입니다. 사용자 경험뿐만이 아니라 내부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술의 역할이 크겠네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예약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또 의심스러운 거래나 사기 행위를 미리 감지해서 예방할 수도 있고요. 호스트들이 숙소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혁신들이 결국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에어비앤비가 경쟁사들보다 앞서 나가고 또 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 엔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패스트 분석을 통해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 요인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치적 규제 압력, 경제 변동성과 새로운 근무 트렌드, 공유경제 확산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기술 발전의 기회까지 정말 다양한 힘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네, 이 거시 환경 분석은 앞으로 살펴볼 산업 구조나 내부 역량 분석의 중요한 배경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 힘들이 실제로 경쟁자들과 어떻게 부딪히고 상호작용하는지 산업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경영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의 5가지 힘 모델, 포터스 5 포스 모델을 적용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포터의 5 포스 모델, 산업의 구조적인 매력도를 평가하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툴이죠. 그렇죠. 이 모델은 특정 산업 내에서의 경쟁 강도와 수익성을 결정하는 5가지 핵심적인 힘, 즉 기존 기업들 간의 경쟁, 신규 진입자의 위력, 공급자의 교섭력, 구매자의 교섭력, 그리고 대체제의 위력, 이 5가지를 분석하는 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에어비앤비가 속한 이 여행 서비스 산업 혹은 숙박 공유 플랫폼 산업의 구조적인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힘, 바로 산업 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입니다. 이건 자료들을 보면 정말 치열하다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특히 거대 온라인 여행사, OTA,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들, 예를 들면 부킹닷컴이나 아고다를 소유한 부킹홀딩스, 또 호텔스닷컴이나 익스피디아, VRBO 등을 운영하는 익스피디아 그룹 같은 기업들과의 경쟁이 정말 격렬합니다. 네, 이 회사들은 정말 막대한 자본력과 또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하고 있죠. 광고도 정말 많이 하고요. 맞습니다. 이 OTA들은 호텔 예약뿐만 아니라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의 단기 임대 숙소 예약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거든요. VRBO 같은 경우는 아예 에어비앤비의 직접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게다가 전통적인 호텔 체인들,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곳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체 예약 플랫폼을 강화하고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객들을 묶어두려고 하고 또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형태의 아파트형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기도 하고요. 경쟁이 정말 사방에서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네, 경쟁 강도는 매우 높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힘, 신규 진입자의 위협은 어떨까요? 새로운 경쟁자가 이 시장에 뛰어들기 쉬울까요? 이건 좀 양면적인데요. 기본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기반의 새로운 경쟁자가 언제든 등장할 가능성 자체는 늘 존재합니다. 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유형의 숙소에 특화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에어비앤비가 이미 구축해놓은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정말 방대한 호스트 및 게스트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아, 네트워크 효과 말씀이시군요. 이용자가 많을수록 플랫폼의 가치가 더 커지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미 익숙하고 신뢰하는 에어비앤비를 먼저 찾게 될 가능성이 높죠. 또 호스트들 입장에서도 이미 많은 게스트를 확보하고 있는 에어비앤비를 떠나서 신생 플랫폼으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고요. 이 네트워크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후발주자가 단기간에
에어비앤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자 위협은 낮음에서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힘, 공급자의 교섭력은 어떤가요? 여기서 공급자는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하는 호스트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개별 호스트들이 공급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의 교섭력은 상당히 약한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호스트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대부분 개인이고 지리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뭐 호스트 연합 같은 조직화된 단체도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각 개별 호스트가 에어비앤비라는 거대한 플랫폼을 상대로 뭔가 협상력을 갖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죠.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정하는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군요.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검색 결과 노출 순서를 정하는 알고리즘 등을 통해서 호스트들에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물론 슈퍼호스트 같은 우수 호스트들에게는 약간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플랫폼이 공급자인 호스트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공급자인 호스트의 교섭력은 약하다. 자, 그럼 네 번째 힘 반대로 구매자의 교섭력은 어떨까요? 구매자는 숙소를 이용하는 게스트들이겠죠? 네, 게스트들의 교섭력은 공급자와는 정반대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 그건 왜 그런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게스트들 앞에는 에어비앤비 말고도 선택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아, 그렇죠. 호텔도 있고 다른 OTA 플랫폼들도 있고 호스텔이나 리조트 같은 전통적인 숙박시설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게스트들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숙박 옵션의 가격, 위치, 시설, 그리고 다른 이용객들의 후기까지 아주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에 민감하고 서비스 품질에 민감하고 특히 후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 저도 어디 예약할 때 후기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별점 낮은 곳은 아무래도 꺼려지고요. 그렇죠. 만약 어떤 게스트가 특정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안 좋은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냥 다음번에는 다른 숙소나 아예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에어비앤비에게는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스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구매자 교섭력은 높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힘, 대체제의 위협입니다. 이건 방금 구매자 교섭력 이야기 하면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호텔, 호스텔, 모텔, 리조트, 심지어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같은 전통적인 숙박시설들은 항상 에어비앤비의 강력한 대체제입니다. 특히 어떤 고객들에게 더 매력적일까요? 아무래도 편리함, 예측 가능성, 그리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출장 가는 비즈니스 고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들 중 일부는 에어비앤비보다는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서비스 수준이 일정한 호텔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매번 다른 집에서 먹는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설렘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좀 불안하거나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호텔들은 또 멤버십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 충성 고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이런 전통적인 숙박시설들이 제공하는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항상 이 대체제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계속 제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체제 위협은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포토의 5가지 힘 모델을 통해서 에어비앤비가 속한 산업의 경쟁 환경을 분석해봤습니다. 요약하면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구매자의 교섭력과 대체제 위협도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신규 진입 위협이나 공급자 교섭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만만한 환경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경쟁이 심하고 고객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차별화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산업 구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인 패스트 분석과 산업 경쟁 구조인 포터의 5포스 모델 분석을 마쳤습니다. 이제 시선을 에어비앤비 내부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강점, strength와 약점, weaknesses, 그리고 외부 환경이 제공하는 기회, opportunities와 위협, threats,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SWOT 분석을 통해서 현재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스왓 분석은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종합해서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데 아주 유용한 프레임워크죠. 그렇죠. 먼저 에어비앤비의 강점, strengths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여러 자료에서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첫 번째 강점은 역시 압도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그로 인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에어비앤비의 가장 큰 자산이죠. 에어비앤비 하다라는 말이 거의 뭐 숙소를 빌린다는 의미의 동사처럼 쓰일 정도니까요. 구글 하다처럼요. 이 정도로 강력한 브랜드 파워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브랜드 인지도 덕분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경쟁사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리고 앞서 파이브포스 모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강력한 브랜드와 네트워크 효과는 신규 경쟁자들이 넘보기 어려운 아주 높은 진입장벽 역할도 하고요. 두 번째 강점으로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꼽을 수 있겠네요. 호텔처럼 직접 건물을 짓거나 임대해서 숙박시설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빈 집이나 빈 방을 가진 호스트와 숙소가 필요한 게스트를 연결해주는 중개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는 거죠. 이른바 자산 경량화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유형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나 고정 비용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덕분에 사업 확장도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높은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아, 그 높은 수익성, 재무제표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좋은 성과를 냈고요.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매출 총 이익률이 무려 83.2%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83.2%요? 와, 정말 높은 수치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매출 총이익률이라는 것은 회사가 벌어들인 총 매출액에서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즉 매출 원가를 빼고 남은 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소 중개 수수료 매출에서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 이만큼이 남는다는 의미죠. 이 수치가 높다는 것은 에어비앤비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매우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네, 자산 경량화 모델 덕분에 이런 높은 수익성이 가능하다는 거군요. 또 다른 강점은 없을까요? 독특하고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앞서 사회적 요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경험, 그 지역만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숙소와 경험, 익스피리언스 상품들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잠만 자는 곳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충성도 높은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정리하면 강력한 브랜드와 네트워크 효과, 자선 경량화 모델 기반의 높은 수익성, 그리고 독특한 경험 제공을 통한 충성 고객 확보, 이게 에어비앤비의 핵심 강점이군요.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바로 규제 리스크에 대한 높은 의존도죠. 아, 그렇죠.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단기 임대 규제가 강화되면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맞습니다. 에어비앤비의 사업 모델 자체가 각 지역의 법규나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구조적 취약점은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거나 할까요? 또 다른 약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비스 품질 관리 어려움도 약점으로 꼽힙니다. 에어비앤비는 호텔처럼 직접 서비스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의 개별 호스트들에게 의존하잖아요. 네, 그렇죠. 호스트들마다 서비스 수준이나 청결 상태, 응대 방식이 다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품질을 일관성 있게 표준화하고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슈퍼호스트 제도나 게스트 후기 시스템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관리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게스트의 부정적인 경험이 에어비앤비 플랫폼 전체의 평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서비스 품질과 그로 인한 평판 리스크, 이것도 중요한 약점이군요. 또 있을까요? 주 수익원이 너무 숙박 예약 수수료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도 약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경험 상품이나 바른 쪽으로 다각화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출의 절대적인 부분이 숙박 중개에서 나오거든요. 네, 수익 모델이 좀 단조롭다는 거군요. 만약 숙박 시장 자체가 위축되면 타격이 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자면 앞서 파이브포스 모델에서 봤듯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약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약점들을 정리해보면 규제 리스크, 서비스 품질 통제 어려움과 평판 위험, 단조로운 수익 모델,
그리고 높은 고객 확보 비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외부 환경이 에어비앤비에게 제공하는 기회, 오퍼처니티즈 요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는 있는 법이니까요.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네,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사업 다각화의 기회입니다. 아, 숙박을 넘어서는 거요? 그렇죠. 이미 에어비앤비는 현지 투어나 쿠킹 클래스, 공예 체험 같은 경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걸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아예 셰프나 마사지사, 요가 강사 같은 서비스 전문가들을 게스트와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까지 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그럼 정말 숙박 플랫폼을 넘어서는 거네요. 맞습니다. 만약 이 경험과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에어비앤비는 정말 종합 여행 및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장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기회 요인 중 하나라고 봅니다. 사업 다각화 외에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요? 지역적인 확장 기회도 있습니다. 현재 에어비앤비의 주력 시장은 북미와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들은 이미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예전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그렇죠. 반면에 아시아나 남미, 중동 같은 신흥 시장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이들 지역의 중산층이 증가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에어비앤비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각 지역의 문화나 규제 환경에 맞춰서 현지화 전략을 잘 구사해야겠지만 신흥시장 공략은 중요한 성장 기회임이 분명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회도 계속 있겠죠? 아까 패스트 분석에서도 나왔지만요. 네, 물론입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걸 활용할 여지는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데이터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해서 개인의 취향에 더 딱 맞는 숙소나 경험을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할 수 있고요. AI 챗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서 고객 응대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또 AI를 이용해서 가짜 후기나 사기 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방지하는 등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기술 혁신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는 지속적인 기회 요인입니다. 그리고 아까 경제적 요인에서 나왔던 워케이션 트렌드 확산에 따른 장기 숙박 시장 공략 기회도 여전히 유효한 기회라고 봐야겠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이 시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성장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기회의 요인들을 정리하면 경험과 서비스로의 사업 다각화, 신흥 시장 확장 잠재력, AI 등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고도화, 그리고 워케이션 트렌드에 따른 장기 숙박 시장 공략,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기회들이죠. 자, 수엇 분석의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바로 외부 환경의 위협 요인인데요. 사실 앞서 패스트 분석이나 5포스 모델에서도 상당 부분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험 요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강조되었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장 크고 직접적인 위협은 역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 세계적인 단기 임대 규제 강화 추세겠죠. 이게 에어비앤비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뉴욕시의 사례처럼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면 해당 도시에서의 외출이 급감할 수 있고 이런 움직임이 다른 도시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이게 가장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파급력이 큰 위협입니다. 두 번째 위협은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이고요. 부킹홀딩스, 익스페디아 그룹 같은 거대 OTA들과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마케팅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에게는 지속적인 부담 요인입니다. 가격 경쟁이나 마케팅 전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위협으로는 지역사회와의 갈등 및 부정적 여론 확산 가능성을 들 수 있겠네요. 아까 사회적 요인에서 나왔던 이야기죠. 네, 소음 문제, 쓰레기 문제, 주택가격 상승의 주범이라는 오명 등 지역사회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게 언론 등을 통해 부정적인 여론으로 확산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규제 강화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이죠. 마지막으로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꼽을 수 있겠네요. 네, 경기 침체나 높은 인플레이션 혹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전반적인 여행 심리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제적 요인에서 경기 방어적인 측면도 있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여행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에어비앤비에게도 분명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위험 요인들을 정리하면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거대 경쟁사들과의 치열한 경쟁, 지역사회와의 갈등 및 부정적 여론, 그리고 거시경제 불확실성,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에어비앤비가 헤쳐나가야 할 파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수엇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니 현재 상황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재무 상황과 시장의 평가를 들여다볼까요? 네, 재무 데이터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우선 실적을 보면 2025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게 좀 우려스러운데 이유가 뭔가요? 네, 1분기 순이익 감소는 주로 일회성 비용 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신규 인력을 많이 채용하면서 주식 기준 보상, 스톡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비용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 컸다고 합니다. 아, 주식 기준 보상 비용이요? 직원들에게 주는 스톡옵션 같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들에게 자사 주식이나 스톡 옵션을 부여할 때 발생하는 회계상의 비용인데 이게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순이익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핵심적인 사업 자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랬군요. 일시적인 요인이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어진 2분기 실적은 아주 좋았다고요? 네, 2분기에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약 건수나 총 예약 금액, 그로스 부킹 밸류 같은 주요 지표들도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고요. 특히 앞서 강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매출 총이익률이 83.2%에 달할 정도로 수익성 자체는 여전히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네, 수익성 하나는 정말 대단하네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고 하셨죠? 네,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기회 요인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의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가장 큰 시장의 성장 둔화는 전체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 점은 좀 신경 쓰이네요. 또 다른 점은요? 둘째는 에어비앤비가 앞으로 경험이나 서비스 같은 신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 늘릴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아, 신사업 투자가 단기 수익성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인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을 보면 적금 매수보다는 보유, 홀드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이 많다는 것은 지금 당장 막 사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 프라이스 타깃을 제시한 것을 보면 그 범위가 최저 $100 수준에서 최고 $200 수준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와, $100에서 $200면 거의 2배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에어비앤비의 향후 주가 방향성에 대한 시각이 얼마나 크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현재 에어비앤비를 둘러싼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의미겠죠? 네. 재무 상황과 시장 평가까지 들어보니 에어비앤비의 현재 위치가 더욱 복잡하고 다면적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분석 내용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과 미래 전망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에어비앤비는 분명 강력한 브랜드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여행 산업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은 대단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기를 지나서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규제 강화나 경쟁 심화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이른바 불 케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네,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려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추진하고 있는 경험과 서비스 분야로의 사업 다각화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AI 같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는 거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익성도 개선하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아시아나 남미 같은 신흥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또 가장 큰 골칫거리인 규제 환경이 예상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되거나 혹은 에어비앤비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성공한다면 현재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일부 분석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다 맞아떨어진다면 주가가 165달러 혹은 그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와, 165달러 이상이면 현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군요. 네, 그렇죠. 그럼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는 어떤 모습일까요? 최악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니까요. 네, 물론입니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우선 전 세계적인 규제 압박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지는 경우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주요 대도시들에서 강력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면서 호스트 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에어비앤비의 핵심 사업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부킹홀딩스나 익스피디아 같은 거대 OTA와의 경쟁에서 점차 밀리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사업들도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겹친다면 에어비앤비의 성장세는 크게 꺾일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주가가 현재보다 훨씬 낮은 100달러 이하로 하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100달러 이하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현재 에어비앤비의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는 혁신이라는 강력한 무기와 규제라는 무거운 족쇄, 이 양날의 검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각국의 규제 관련 뉴스나 거시경제 지표 발표 같은 이벤트들이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거죠. 네, 단기적으로는 외부 변수에 많이 흔들릴 수 있겠군요. 그렇죠.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에어비앤비가 단순히 숙박 중개를 넘어서 여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 그 비전의 구현 여부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에어비앤비가 그려나가려는 여행의 미래,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물론 투자 결정은 항상 신중해야겠지만 에어비앤비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장기적인 비전과 단기적인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에어비앤비에 대한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을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에어비앤비가 가진 자산이 단순히 플랫폼이나 기술력뿐일까? 어쩌면 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은 수백만 명의 호스트와 수억 명의 게스트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커뮤니티, 그리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와 데이터의 잠재력 말씀이시군요. 네. 지금은 주로 숙소나 경험 상품을 예약하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있지만 혹시 미래에는 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와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 거대한 호스트와 게스트 커뮤니티 자체를 뭔가 다른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활용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할 가능성 같은 거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커뮤니티라는 자산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잠재력은 무엇일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넘어서 커뮤니티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미래인 것 같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에어비앤비, Airbnb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여정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이나 혹은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또 흥미로운 기업과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